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새벽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단체 행동이 시작되는 건데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자 서울 주요 5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네,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과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단체 행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빅5 병원 모든 전공의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화요일 새벽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인데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 아산과 서울 성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2,7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20일 아침 일시에 빠져나올 경우 병원 현장에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빅5 전공의 대표들은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도 사직서 제출 참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공의들이 이렇게 빨리 단체 행동에 나설 것까지는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네, 어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SNS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개인 사유라고 강조하면서 동료들에겐 절대 집단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었는데요. 어젯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광대 의대에서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냈다가 밤늦게 갑자기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직후 빅5 비상회의가 열렸고 20일 근무 중단이 발표됐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지난 2000년 첫 의료파업 이후 이번이 4번째인데요.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이번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로 삼는 행위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의과대학 정원학대에 반발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죠. 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별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증원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며 집단 행동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울 각 지역의사회 깃발이 나부낍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신고된 집회 인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 이어 사흘 동안 16개 시도의사회가 산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곧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갈 기미를 보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분명합니다. 의대 증원 의지는 확고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정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여는 이번 주말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에 환자 단체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한국 다발 골수종학회와 한국 루게릭 연맹회 등 6개 중증 질환 관련 환자 단체는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대체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 단체들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제주도 서귀포 바다를 지나던 1959톤급 화물선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홍민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화물선 한 척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2,000톤급에 육박하는 화물선이지만 사나운 파도 앞에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립니다. 침수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쪽 61km 해상을 지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침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해경은 신고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풍랑특보로 파도가 5m에 달해 배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1시 반쯤 화물선 뒤쪽으로 접근해 승선원 11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경은 선사와 협의를 통해 기울어진 배를 항구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선 작업선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부산을 출발해 울산 고리 남동쪽 7km 해상을 지나던 17톤급 작업선의 위치 신호가 끊겨 해경과 해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작업선에는 60대 선장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역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남대전 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등 잔해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부산시 장림동에 있는 2층짜리 스테인리스 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이 비어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눈비가 그친 뒤에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출근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어요. 자,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두툼하게 챙겨 입은 것 같은데 지금 기온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충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1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신미림 캐스터가 빙판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정오쯤에 강원도 양양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또 어제 오후 2시 반쯤에는 춘천시 북산면 청평사 인근에서
80명이 탄 버스 2대가 눈길에 고립되는 등 강원 지역에서 교통사고와 고립사고 20여 건이 발생해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번 폭설로 인제와 홍천, 고성 등 시내버스 9개 노선이 운행이 중단되거나 단축 운행됐고 원주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네, 요즘에 과일 좀 먹어볼까 하고 시장이나 마트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설 명절 때는 명절이라고 안 그래도 비싼 과일값이 껑충 뛰었는데 요즘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서민들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과일 앞에는 아예 발길이 머물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되는 사과와 배는 물량이 부족해 설 때보다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도 오이 한 개에 1,500원, 애호박 한 개에 3,500원. 서민들은 먹거리 구매마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스컴에서는 무슨 2%다 뭐 1%다 그러는데 실제 물가는 20%. 그거 안 사고 그 밑에 걸로 이제 다른 걸로 찾고 있어요. 중동 사태의 기름값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주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달 만에 1리터에 1,600원대로 올랐고 경유도 올해 처음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연장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인 지원을 다음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에서 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높은 장바구니와 에너지 물가는 내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고 있지만 나빠지는 내수를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 부진은 좀 더 심화되고 수출은 조금 더 강건한 회복세를 이제 예상을 하였고요. 내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하락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지금의 수출 반등은 내년 상반기에나 세수에 반영되고 금리 인하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가게는 상당 기간 혹한을 견뎌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전격 수교를 맺은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주재 외교단의 소식을 전하면서 쿠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쿠바를 우방으로 생각했던 만큼 북한 당국이 실망감을 숨기지 못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은 러시아와 베트남, 시리아 주재 외교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2도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또 그제 외교단 연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쿠바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대사관이 공개한 해당 연회 사진에는 쿠바 대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전격적인 수교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담화입니다. 조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쿠바 수교 발표 하루 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관계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미일 결속 강화 속에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마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한쿠바 수교를 북일 협력 관계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도 없고 접촉에 관심도 없다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실무 접촉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핵 개발과 납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위급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개인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예비조사 결과 테러나 극단주의 폭력 조직과의 연계는 없었다며 여러 사람 사이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의자로 체포한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이라며 아직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여성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DJ로 일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괴한이 총을 쏴서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애틀랜타시에 있는 벤저민 E. 메이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총탄이 쏟아지며 남학생 4명이 다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총기 난사 직후에 도주했고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장시간 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참석하는 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된 날 축구협회는 안팎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문에는 클린스만 감독 해임을 촉구하는 화환이 진열되고 일부 축구 팬들의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축구협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무서워서 아예 어디 있는지 숨어버렸습니다. 축구 감독이라는 자는 한국 감독인데 미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3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핵심 쟁점. 4시간 넘는 토론이 벌어진 끝에 전력강화위가 내린 결론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을 2번째 만났는데도 전술 준비가 부족했고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직접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팀의 규율과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너무 짧은 근무 태도 역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회복이 힘들다는 위원의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임원진의 회의에 이어 공식 절차를 밟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의견까지 경질로 일치된 상황. 이제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감독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팀 재건을 위해서 이제 더 시급해 보이는 건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정리 그리고 후임 감독 선임입니다. 계속해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부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질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표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 강화위원회가 경질로 의견을 모은 만큼 축구협회 집행부가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령탑 교체와 별도로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 정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선수단 충돌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해서 징계해야 할 선수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징계도 해야 합니다. 대표팀 사령탑 후임 선정도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태국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선임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여러 후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재건을 위해 여러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 방문 일정을 돌연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둘러싸고 추측과 해석이 무성합니다. 내부적으로 일정 진행과 민생 챙기기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일정이던 독일, 덴마크 방문이 연기된 시점은 출국 닷새 전인 13일 밤이었습니다. 순방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지, 국내에서 민생 현안을 챙길지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의 양해까지 얻어낸 뒤 순방 연기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논란을 의식하지 않았고 고려사항도 아니었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아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의 순방은 초정파성을 띠는 행보인데 민주당에 의해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정쟁의 소재가 된 상황에서 싹을 잘라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맹폭은 연이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중동 북한식 외교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연기한 이유가 뭔지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연기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외교가 우스워지는 거죠. 순방 횟수와 비용을 지적해온 민주당이 이번엔 순방 취소를 놓고 공세를 가하면서 용산 안팎에선 오히려 정상 외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천과 경기 일부, 전북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전희경 전 비서관 등 25명이 총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날 서울, 광주, 제주 지역에 이어 집권 여당의 총선 후보 25명이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엔 인천과 경기 일부, 전북 지역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13석 가운데 2석 확보에 그친 인천에선 5명이 먼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윤상현, 배준영 등 인천 지역 기존 현역들도 모두 본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59개 의석이 몰린 경기에선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등 14명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박문규 전 장관과 이수정 교수가 경기 남부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지역 탈원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심사문턱을 넘었습니다. 전 비서관의 단수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 도전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은 자연스레 현역 가운데 첫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의 의석을 늘려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또 뒷받침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는 길로 가게 하는 소임 그 마음에는 다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출마한 성남 분당을은 단수 추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김민수 당 대변인, 이상옥 예비후보와 경선이 예상됩니다. 전북 지역에선 재선의 정운천 의원 등 6명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남권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현역 의원이 몰린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심사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과 현역 의원 단수공천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하거나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곳들인데요. 공천 내홍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바로 지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4곳의 본선 진출자가 우선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을과 울산 남구갑, 부산 사하을 등 3지역은 여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 부평갑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상대적으로 계파 갈등 논란에서 비켜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입니다. 역임제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연고가 아주 깊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 또 본인의 출생지와 연관이 깊은.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임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갑은 대표적인 전략 선거구입니다. 친문과 친명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첫 현역 의원 단수 공천 명단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역구를 서울 서초울로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 광진을 해서 재선을 노리는 고민정 의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 7명 모두 경쟁력이 크게 앞선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원외 인사 3명의 지역 역시 공천 파열음 등 당내 논란이 적은 곳으로 분류됩니다. 네, 그런 지역부터 우선 저희가 논의를 했고 논의한 순서대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개별적으로 통보되면 다시 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가 대거 포함될 경우 집단 반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는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군 대전병원을 찾아서 군 의료체계 개선과 군 복무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방 의무를 다하다가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10년도에 한자절 동안 연평도에서 얼어 터지고 있고 우리 해병대원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단 1000대의 의무 헬기도 뜨지 않았고 단 1명의 의료진도 증파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되게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국종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영입 제안을 거절당한 일화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방 대학 지원을 강조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점 국립대 9곳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방 국립대,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가 없다. 지방에 대한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등 소수 인사들이 모여서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기동민 의원, 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등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죠. 밀실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참석자로 알려진 인사들도 부인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후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저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미안합니다. 그래서 회동했다고 하시는데 그는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전했다는 게 오보란 말씀이신가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사 봤습니다. 네. 지도부 내에서 노웅래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의원님이 참석하셨던 회의에서는 얘기가 얘기 없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공간위원인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기간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경위를 물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공천 과정에 사법 리스크 문제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 자신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죠. 조 전 장관은 창당 준비위 출범식을 열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장관과의 연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우군이 하나 더 생기는 거여서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들께서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1대1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또 따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접점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거나 당이 직접적으로 손해볼 일은 아니다. 다만 이 연대의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혹은 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놔두고요. 일단 전선이 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월 윤심 공천 가능성을 우려하며 7선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당시 발언을 들어보시죠. 향후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공천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건 공인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특정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지역구 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다른 신을 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목을 친다. 이건 인권 탄압입니다. 김 전 대표는 그런데 부산 중구 영동구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들을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다며 제 역할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도 말했는데요. 김 전 대표의 선택을 두고 서울 지역 단수 공천 결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제외되는 등 경쟁력을 토대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중진 물갈이 분위기에 스스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전 대표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목련이 피는 4월에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출마하고 싶다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인데요. 경기도 오산시에 출마해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낙선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과거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최서원 씨 저격수로 활동했죠. 정유라 씨는 기탁금 1,500만 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안 의원을 쫓아다니겠다면서 후원을 요청했는데요.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조를 안 내면 유산을 할 수도 있다. 신도를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목회자가 있습니다. 11조는 종교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통상 수입의 10분의 2일 정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내 월급의 10분의 1. 그런데 이 11조를 안 내면 유산을 할 거라니요. 종교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신도들에게 뜯어낸 돈이 수십억 원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이재록 목사가 지도했던 만민중앙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재록 목사,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서 중형을 선고받았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함께 거머진다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신자였던 박모 씨는 목사의 말에 속아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주지 못한 분들 간혹가다 유서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11조 주셨는지. 반면 돈을 내면 당회장이 죄도 벗겨주고 치료도 해준다고 현혹했습니다. 당회장은 만민중앙교회 지도자였던 이재록 목사로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최근 사망한 인물입니다. 잠깐의 그 성탄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년간 많은 문제 해결과 응답을 받아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교회 내 성폭력을 알게 된 박 씨는 크게 실망해 교회를 떠났고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A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다 만천에 드러났죠. 두려운 마음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온전한 11조를 해주고. A 목사 측은 이런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팡 소식 이어갑니다. 1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취업 제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 안에는 YTN 기자를 포함해 70여 명의 언론인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쿠팡 노동자 대책위원회가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고 관리됐나,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나 등등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게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현장 기자들이랑 취재 방향을 조율하고 1차 통솔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한 현장 취재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16,450명에 달하는 P&G 보고서에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쿠팡 전현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취재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거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다 무시하고 또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측은 대책위 측이 주장한 회사 인사평가 자료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악의적이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와우!
어제 주문하면 오늘 도착하는 로켓 같은 빠른 배송. 저도 애용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후속 대응도 빠릅니다.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고소한 데 이어서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민주노총 간부 B씨와 공모해서 회사 영업기밀이 담긴 자료 수십 개를 빼돌려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MBC는 이들 자료 가운데 일부를 조작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측은 노조 간부 B씨가 이전에도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측은 다만 사회부 팀장급 언론인들이 문제 명단에 대거 포함된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문제 명단에는 쿠팡에서 현장 체험을 한 뒤에 열악한 근로 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 간의 이름도 올랐다는 의혹도 새롭게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쿠팡 측의 해명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서울 서초동 거리입니다. 원래 밤은 어둡지만 그래도 도심은 가로등이며 주택 불빛이며 그렇게 어둡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모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고양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었던 정전 사고입니다. 한 빌딩의 전기 설비가 갑자기 망가지면서 일대 수십 가구의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됐습니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나 어제는 서울에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기도 했고요. 아직은 추운 날씨라서 복구가 시급했습니다. 서둘러 원인 파악에 나선 한국전력공사는 빌딩 전기실에서 감전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추위를 피해서 빌딩으로 들어갔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전기 설비에 감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주변 가구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2분 만에 재개했고 해당 빌딩은 설비가 수리되는 대로 전기를 다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한밤중에 화마가 덮쳤습니다. 요양원이라서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목숨이 위태로운 분은 안 계십니다. 하늘이 도왔다 싶었는데 하늘 대신 직원들이 도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빠르게 훈련한 대로 몸이 움직였고 인명피해 없이 어르신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생생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 요양보호사가 병실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옵니다. 한쪽 구석에선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마가 환자 침상을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보호사가 다급히 이불을 가져와 환자를 감싸더니 침대를 불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를 발견한 다른 직원 한 명도 병실로 뛰어들어와 함께 소화기를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불길이 거세 진압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재빨리 119에 신고한 뒤 환자들을 필사적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불이 난 요양원 6층에는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 17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휠체어와 들것 등을 총동원해 환자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초동대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소방관님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죠. 6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해가 중천에 있었는데도 거센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던 유족들. 그런데 참사가 일어난 지 6년 2개월 만에 희생자 유족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유족들은 화재 참사 책임을 이유로 충청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6년 2개월 만에 제천 화재 희생자 유족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은 물론이고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보듬는 일이
하루빨리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협약했던 내용들이 좀 성실하게 잘 지켜져서 우리 유가족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유족들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난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이 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000원, 50,000원. 이거 지난 설 연휴에 두 숫자 중에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돈을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아니고 지난해 설날이에요. 30,000원권 신권 발행에 불을 지폈던 글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가수 이적 씨의 글입니다. 10,000원권에서 50,000원권은 점포의 폭이 너무 크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한테 좀 10,000원 쥐어주기는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0,000원권 쥐어주고 후회로 몸부리쳤던 이들이 30,000원권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는 않을는지라는 글 공감이 폭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소장님도 공감하세요? 뭐 저는 꼭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어쩐 연유로?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이분이 경제 행위하고 증여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서 화폐의 다른 기능을 지금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30,000원권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고액권인 10,000원권 발행이 초입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 보도 보셨어요? 예.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네. 그 국민일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단독 보도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그 지폐들의 어떤 그 이미지 디자인을 갖다가 용역을 맡겼는데 네. 있는 현존하는 지폐보다 한 종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지폐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30,000원권 아니면 10,000원권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나왔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10,000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50,000원권도 사실 이렇게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 수중을 좀 반영을 하면 그 10,000원과 50,000원 사이에 30,000원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낼 적에 현금을 쓴다 하더라도 거스름돈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칼같이 다 챙겨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30,000원 거스름돈이 귀찮아가지고 뭐 30,000원 단위로 이걸 한다. 일반적인 경제행위에서는 이게 나타나기 힘들고요. 제가 아까 증여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설날 때 조카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준다든가 예.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종교기관에 가가지고 헌금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등가 교환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거스름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가 헌금 내면서 누가 그 거스름돈을 받으며 그러게요. 조카한테 야, 이 50,000원짜리니까 15,000원, 15,330원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물건으로서의 지폐하고 경제 활동으로 할 때 화폐로서의 지폐하고를 이제 착각을 하신 건데 두 번째 의미의 지폐로 보자면은 30,000원짜리가 과연 필요하냐? 저는 뭐 그거 좀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 젊은 친구들 또래에서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축의금 낼 때 이제 30,000원과 50,000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좀 50,000원으로 굳어진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관련 기사들도 좀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30,000원권에 대한 고민이 또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 그런데 또 외국에서는 1하고 5 사이에 예. 중간 단위의 지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10,000원하고 50,000원 사이에 이제 여기를 메우는 3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떤가 하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온 건데 예. OECD 국가 중에서 쭉 봤더니 우리나라만 이 중간 단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러니까 달러만 하더라도 20달러짜리가 있죠. 그다음에 유로도 20유로짜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10, 20, 50 이렇게 나가는 단위가 있으니까 이 우리나라는 그거 없지 않느냐. 네. 근데 이게 10, 20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는 2달러짜리 지폐는 없습니다만은 2차 대전까지는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서는 아직까지도 2달러짜리 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1, 2, 5 이렇게 나가는 게 10, 20,
50 이렇게 나가는 게요. 예. 그래서 이게 19세기부터 있었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컸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작은 단위의 돈이 아니라 큰 단위의 돈이다 보니까 계산하기 좋으라고 10, 20 이렇게 나갔었던 건데 우리의 지금 원이라고 하는 화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걸 쓴 게 60년대 이후입니다만은 네. 그 화폐 가치의 크기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환경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걸 쓸 적에는 지금 사람들이 실제 현금보다는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요가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논의가 진척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적 씨 같은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간 게 문제입니다. 준비를 하시면 봉투 예. 따로 3만 원을 넣어라. 그러니까 조카들 이제 그 예쁜 얼굴을 생각을 했으면은 예. 이거는 증여지 경제 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거스름돈 받을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 상여금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쓰라고 있는 물건이 종이봉투입니다. 종이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채우면요. 예. 그게 증여할 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털레털레 가서 그냥 허를 찔러가지고 집에 가서 통곡하지 마시고 예. 다음부터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3장 넣으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권 발행과 관련해서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중간 숫자인 3만 원을 찍으면 되지 않느냐 싶긴 했는데 이게 신권을 또 찍으려면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우선 그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비용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쓰는 ATM 기계 있죠. 네. 여기 3만 원짜리 옵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TM 기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보통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 3만 원권짜리를 권을 써가지고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뽑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보니까 여기 제가 저희 라이더 제작진들의 지갑을 좀 열어가지고 모든 지폐 종류를 다 갖고 왔는데 보니까 위조 지폐 방지 그러니까 이제 그 권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것도 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일련 번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지폐라고 해가지고 네. 이 거래 비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과연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렇군요. 저는 혹시나 3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순댓국 한 그릇에 3만 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5만 원권 나오기 전에는 물가가 좀 그 시절에는 그나마 이렇게 좀 밥값도 그렇고 안정적이었다가 5만 원권이 나오면서 뭔가 물가가 확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었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3만 원권, 더 높게는 10만 원권이 발행이 된다면 근데 물가를 좀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심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좀 더 정통적인 경제 이론을 보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칼같이 거스름돈을 다 챙겨가겠죠. 예. 그러니까 3만 원이 된다고 해서 순댓국이 3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3만 원짜리 식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스름돈 받기 귀찮아하면은 거기에 맞춤형의 그 중간 단위의 상품들이 새로 생겨나는 거지. 기존에 있던 물건의 값이 3만 원으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거스름돈 챙겨가죠. 3만 원짜리 낸다 하더라도. 그렇군요. 그래서 물가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회수율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0만 원, 1,000원권, 10,000원권의 경우는 회수율, 환수율이 90에서 100%까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5만 원권 같은 고액권은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마늘밭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마늘밭도 있고 그렇죠. 금거북이도 떠오르고요. 예. 장롱 이런 어두운 곳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지폐의 기능에 경제적인 거래 수단,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 말고 증여 수단으로서의 기능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의 기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금거북이만큼이나 이제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특히 고액권이 나오게 되면은 요 기능을 하는 회파들이 나오는데 이건 유통이 되지 않고 퇴장돼요. 근데 우리가 지폐를 찍어내는 목적은 유통을 하라고 있는 거지 퇴장돼 가지고 금거북이처럼 장롱 안으로 들어가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과 관련돼서 뭔가 미심쩍은 일들이 많게 되니까 좋지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의 건강한 교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회수율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고액권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네.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용 편의, 발행 비용 이런 사이에서 기회 비용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좀 수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 원권 발행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논란 여기까지 지켜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볼게요. 이번 주에 비트코인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또다시 그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기억에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좀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요거 승인이 났을 때는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네.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그 묘한 국면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전체로 보자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지금 말씀하신 올해 1월에 미국에서 ETF 그 비트코인 ETF 승인이 떨어졌어요. 예. 승인이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그 5월경으로 다가온 4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확 줄어드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시점 사이에서 좀 묘한 게 요때는 워낙 이 시세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조정기라고 하는 게 중간에 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호재라고 해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예. 지금 롤러코스터에 높이 올라가는 국면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량이 줄어서 좀 가격적으로 호재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걸까요? 그럼 지금?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 안전자산인 것처럼 이거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는 부분이 유통량의 희소성에 있거든요. 예. 어느 이상은 늘릴 수 없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유통량이 줄어들거나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다시 한번 그 희소성이 두드러지면서 호재로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안전자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랑 금 가격이랑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게 이제 금 가격인데요. 네. 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한 3년 이렇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금 같은 상품은 이 가격의 부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시기 쉬운 상품은 아니라는 점 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이 이렇게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그 선호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값이 쭉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값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뭔가 기존의 화폐 능력을 대신할 만한 자산에 대한 그런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화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굉장히 중장기적인 문제인데요. 네. 기존 화폐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그 회의가 상당히 지금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유동성을 창출하고 또 위험한 데에 마음대로 투자하는 이 시스템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형성이 됐는데 이 결과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에 지금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안전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 시스템이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은행에 대한 불신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길게 보면 좀 시대를 바꾸는 패러다임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투자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방해를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뉴욕 법원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What it is election interference. It's being run by Joe Biden's White House.
his top person was placed here in order to make sure everything goes right. 트럼프 변호인은 대선 일정이 빼곡한 상황에서 법정에 나오기 힘들다며 재판 시작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I'll do it in the evening. 이번 사건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가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변호사를 시켜 입막음용 돈을 준 데서 비롯됐습니다. 핵심은 돈의 용처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쓴 회계장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Admitted through the Trump organization as payment of legal expenses when in fact it was a payoff to Stormy Daniels, according to prosecutors, in order to buy her silence during the campaign. 트럼프가 기소된 나머지 형사사건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트럼프가 재판을 대선 때까지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고,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은 검사장과 담당 검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유권자 절반은 트럼프가 유죄가 나오면 찍지 않겠다고 응답해 5월 초에 결론이 날 성추문 입막음 사건 판결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다음 달 초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허 특검의 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개 증언 추진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계인 허 특검은 1년에 걸친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를 고의로 보유했다고 지적했지만 기소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보고서에 바이든 대통령을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 슈퍼볼 우승 축하 행진 중에 발생한 총격 사건은 테러나 계획 범행이 아니라 개인 사이의 다툼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이고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였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캔자스시티에서 펼쳐진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총격 사건. 테러가 아닌 개인 간 다툼에서 빚어졌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ve findings have shown there was no nexus to terrorism or homegrown violent extremism. This appeared to be a dispute between several people that ended in gunfire. 1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 경찰 800명이 배치됐지만 총격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 구금된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사건 피해자는 모두 23명으로 43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5살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입니다. The 22 victims' age range between 8 years old and 47 years old. At least half of our victims are under the age of 16.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캔자스시티에선 지난해 발생한 182건의 살인사건 대부분이 총기 관련 범죄였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다시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reality of it is a lot of this can be prevented if members of legislat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ongress, just have the courage to act with reasonable gun safety laws.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50차례나 발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올해 춘절 8일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국에서는 각지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협곡 위에 흔들다리가 뒤집혀서 관광객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등 넘치는 인파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 아래 봄 기운이 감도는 베이징.
자금성 출구로 관광객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음력 정월 셋째 날 이후에 본격적인 바깥 활동을 시작합니다. 춘절 나들이 인파가 절정에 이르는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初一、初二在家陪老人过年，初四来北京的。初四长城的人就是排队要排几个小时。 실제 음력 새해 넷째 날인 지난 13일 베이징 외곽 만리장성은 사람에 갇혀 꼼짝 못할 정도였습니다. 주요 명승지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 구경하는 시간보다 줄 서는 시간이 더 깁니다. 불교 성지인 우타이산과 푸토산 등은 복을 빌러온 사람들로 넘쳐 입장권 판매마저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 비행기표가 동난대에 이어 배편까지 포화 상태입니다. 建议游客在新海港乘船的方式来离岛，我们也协调这个新海港他们增加运力。 넘치는 인파에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허난성 로양에선 86m 길이의 흔들다리가 뒤집혀 관광객들이 36m 높이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游客自身在那儿晃动，也警示也提醒，然后在第一时间就上去把归位了。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엔 눈사태가 발생해 스노보드를 타던 4명이 파묻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설산 스키객 중 일부가 금지 구역까지 들어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我们一起来和睦滑雪的一位朋友被及时救出，虽然人没受伤，但是还是被吓得不轻。 허베이성 싱타이의 주택가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가 났는데 피해 상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은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 새벽 6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회의 끝에 이 같은 집단 행동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빅5 대학병원의 모든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어제 저녁 원광대학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도구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광대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2개 진료과에 126명 모두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와 함께 남은 휴가를 몰아쓴 전공의들도 있어서 당장 진료 공백도 예상됩니다. 병원 측은 처음엔 7명만 사직서를 냈는데 밤늦게 모든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며 단체 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사직 이유를 확인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전국 의대생들 역시 동맹 휴학을 추진하고 있고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1년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는 것은 환자를 도구 삼아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라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나 파업이 현실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집단 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도 각 대학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휴학 절차에 관한 학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 건의를 비롯한 대표팀 현안을 논의합니다. 축구협회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축구회관에서 정몽규 회장과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한 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클리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더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회에 사령탑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임원회의에서 클리스만 감독의 거취와 향후 대표팀 운영 방안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2주째 하락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셋값은 올라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설 원자재 등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분양가는 매매가를 넘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내년 6월 3천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견본주택. 서울 잠원역과 반포역 사이 더블 역세권으로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에 좀 자산이 될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 모아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등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는 이제 매매가를 넘어서 고공 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뺀 서울 전 지역에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200만 원 넘게 올랐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714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2,5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6%, 전국 평균 분양가는 1,747만 원으로 11%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12주째 하락했고 수도권은 0.04%, 지방은 0.05%, 서울은 0.03%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5%씩 올랐지만 지방은 0.03% 내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 수요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거래가 다소 증가하면서 분양가는 오르고 집값은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3월이 전통적인 이사 성수기지만 상반기 중 매매가의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35개 의대 대표의 입장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앞서 서울의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20일부터 새벽 6시에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처음부터. 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에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5개 의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속보로 전해진 건데요. 전국에 있는 의대생이 20일에 지금 빅5 전공의 대표들의 뜻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20일에 동반 휴학계 제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서울의 주요 병원 빅5 전공의 대표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20일 새벽 6시에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거라고 경고한 데 이어서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 35개 의대 대표들이 20일에 의대생들도 동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35개 의대 대표자 회의에서 전해진 내용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오늘 10시부터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8만 명 늘어서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에 3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77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8만 명 늘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5만 명이 늘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8만 5천 명 줄었고 40대도 4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택시와 택배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7만 3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5천 명, 3.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0.9%포인트 상승한 36.4%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건국전쟁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넘어서 연예계에서도 관람 인증이 이어지면서 화제 중심에 섰는데요.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불고 있는 흥행바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극장가 분위기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설 연휴하면 대작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어땠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좀 사라졌다고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전보다 관객들이 영화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설 연휴에 개봉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미리 예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우선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입소문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설 연휴에 개봉한 작품들이 이제 데드맨, 또 아가일, 도그데이즈 같은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아가일이라는 영화 외국 작품인데 이 영화만 빼놓고서는 이제 블록버스터를 찾아보긴 어렵고요. 데드맨이라든가 도그데이즈 같은 영화는 좀 순위가 밀리고 설 연휴 이전에 개봉한 영화들, 그러니까 원카라든가 시민더키, 또 이제 건국전쟁 이런 영화들이 이제 박스오피스 좀 앞단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관객 수가 작년보다 한 43만 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좀 설 연휴가 짧았던 것도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설 연휴 영화관 그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을 받은 영화가 앞서 말씀드린 건국전쟁입니다. 다른 영화들은 이제 상업 영화들인데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또 한국 근대 정치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지난 1일에 개봉을 했고요. 어제까지 이제 48만 5천 명 정도의 관객을 불러 모았고 박스오피스도 사실은 이제 좀 역주행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어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영화가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좀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고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뉴라이트계 그 식민 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인터뷰들이 뭐 이제 그의 어떤 훌륭한 점들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적 관객이 48만 5천 명을 넘었고 이제 곧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속도는 지금 웬만한 다큐멘터리들보다는 2주 정도 좀 넘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역대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던 영화가 노무현입니다. 2017년 개봉한 노무현입니다. 그 당시에 185만 4,867명 이렇게 기록을 했었네요. 네. 지금 이 추이를 보면은 이 정도 이 흥행 기록도 넘어서고 또 다른 웬만한 그 상업 영화보다 더 높은 기록을 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요즘에는 사실 관객 성향을 뭐 몇만까지 이제 그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선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속도는 빠르지만 사실상 글쎄요 노무현입니다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러세요?
지금 일단 이것은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주는 어떤 감동이 크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집결하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노무현입니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서적인 측면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영화 내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 어떤 영화의 만듦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걸 이제 보는 분들이 관객들이 조금 더 한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조금 해주셨는데 네. 중장년 이상 관객층이 영화 흥행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이 영화가 185만 명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린 건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건국 1세대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라는 문구 자체가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예. 네, 이 영화의 어떤 타겟 관객층이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이야기고요. 50대 이상의 그 관객 비중이 지금 45% 정도,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연령별로 예매 저희가 비율을 네. 예, 정리를 좀 해놨는데 네. 지금 보니까 50대 이상이 45.8%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게 2월 15일 기준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뭐 50대 이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놨지만 이제 50대 이상이라고 하면 50대, 60대, 70대 지금은 뭐 그 이상의 분들도 영화관에 오시기 때문에 예. 뭐 50대가 더 많이 보는지 뭐 60대, 70대가 더 많이 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다른 이전까지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영화를 많이 봤다는 그런 층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또 이게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연령대도. 예. 연령대가 이제 50대 이상의 그 관객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개봉했던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것도 또 정치권에서 네. 뭐 논쟁이 붙은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 비중이 높았다고 들었어요. 네, 이 영화도 처음에는 그 시대를 좀 살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20, 30대가 뭐 50%를 훌쩍 넘어섰었죠. 네, 오히려 50대 이상이 16.9%. 네. 조금 이제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근데 조금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영화고 서울의 봄은 그래도 정말 걸출한 스타들이 나오는 상업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좀 정치적으로 읽히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영화 자체는 이제 보고 나시면은 굉장히 용감한 영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사실 배급사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특정 지지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호응이 높은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일일 5만 명 이상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정도의 관객이 몰리는 게 한국 영화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이다. 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정 지지층이나 아니면 특정 연령대 관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많은 관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봤더니 기독교인들의 역할도 크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이제 범위가 넓고 또 뭐 그 개인의 어떤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부터 이제 교계와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맺어왔고 도움도 받았었기 때문에 많은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제작에 도움을 준 어떤 개인이라든가 또 단체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교회의 이름이 뜨더군요. 봤더니 이제 뭐 대형 교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다방면으로 이 영화에 많이 이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뭐 개개인의 뭐 정치적인 성향과는 무관하게 또 단체 관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영화의 음악도 이제 성가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에겐 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건국 전쟁. 뭐 이래저래 화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흥행할수록 점점 이게 정치권에서 또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거 건국 전쟁이 이념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또 연예계까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정치인들이 그 영화를 봤다는 인증샷을 네, 많이 올리고 있고요. 릴레이 인증샷 올린다, 네, 이런 기사들 많이 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보수층이라고 해서 뭐 다 이런 그 역사관을 가진 것은 아닐 테지만 또 이 영화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의 봄이랑 영화 자체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어떤 현상 자체는 이 서울의 봄이 뭔가 이제 그 진보 쪽, 뭐 좌파, 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이제 집결해서 단결해서 뭐 여러 번 보고 N차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1,3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흥행을 기록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 또 우리의 어떤 힘을 보여주자라는 어떤 결집된 그런 모습들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관람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연예계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가수 나얼 씨가 개인 SNS에 이제 영화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뭐 여러 가지 그 댓글들이 뭐 어떤 그 부정적인 댓글과 또 이제 긍정적인 댓글들이 함께 달리면서 아예 댓글 창을 이제 지금 없애는 뭐 그런 그 일도 있었는데 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연예인들한테는 좋지 못하다, 이제 이런 여론도 있지만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보면 사실 뭐 외국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활동에. 저는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그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이제 그래도 이런 댓글을 통해서 좀 벌어지는 이념 전쟁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릴레이 그 관람 인증샷을 이제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지지층의 결집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확실히 이번 총선 결과를 좀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부동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영화의 흥행이 또 이렇게 화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그 투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정치권의 영화 마케팅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들이 있었죠? 뭐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들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동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국제시장을 뭐 언급을 하자면은 국제시장의 경우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시에 뭐 보수 정치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관람에 나섰는데 하지만 이제 이 국제시장도 역시 상업 영화로서 뭐 어떤 특정한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화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뭐 드러낸 영화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굉장히 그 지난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수십 년간을 다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화들, 특히나 이제 상업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케팅이죠.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마케팅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영화의 건국 전쟁의 흥행과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다. 이건 상업 영화였고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건국 전쟁이 얼마나 더 흥행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두고 봐야겠네요.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마 영화를 만들고 또 개봉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이제 총선을 겨냥하고 이 시점에 개봉을 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 논쟁을 불러 일으킨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즈라고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 이응 난감. 네. 예.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고 읽는 게 맞죠?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그래도 보통 읽을 때는 이응 난감으로 읽는 네, 것으로. 지금 자막에 이제 살인자 네. 이응 난감이라고 나오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게 무슨 말이야? 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넷플릭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예,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시리즈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였다고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시리즈가 그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살인의 욕구를 느끼는 사람이 결국에는 정말 나쁜 악인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는 영화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극 중에서 비리를 일삼는 어떤 악한 대기업의 회장의 모습이 이재명 대표를 연상시키도록 연출되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논란의 장면이 이제 그 시리즈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예.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어떤 모습을 두고 논란이 불러일으킨 건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설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그 의혹, 범죄 뭐 의혹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숫자가 언급됐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는데 저도 이제 앞에 부분에는 그 캐릭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화 그 시리즈를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런 논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시리즈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한 3가지 정도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2가지 정도는 저도 봤을 때 뭐 안경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뭐 숫자까지도 좀 우연으로 맞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저도 약간 이거는 좀 제작사라든가 뭐 감독이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독은 물론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전혀 그런 걸 의도한 적이 없고, 네, 사실은 저도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죠. 이건 워낙 이제 뭐 모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리즈에 나오는 유력 건설사 회장이 있는데. 비리를 저지르는 인물인데 그 외모가 머리 모양이나 안경 쓴 모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그 죄수 번호가 4421번인데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겨간 수익 4,421억 원과 일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봤는데 일단 넷플릭스에서도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감독도 억울하고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뭐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영화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평론가 입장에서 보실 때? 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은 나름대로 각자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 보이고요. 그런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뭐 개봉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보게 만들 때 또 설득하려고 할 때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논리와 또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특정 영화를 좀 도구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오늘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무려 10도가량이 낮게 출발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간이나 고지대, 이면도로에는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광주 11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는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초봄처럼 포근하겠고요. 당분간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눈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